저 계약 없던 걸로 하고 싶은데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우리가 했던 이야기랑 다르다고요. 계약서를 제대로 보세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역시나 중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민폐네요. 프랑스에서 중국식으로 행동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중국 여자의 최후는 정말 볼만합니다.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중국인들의 행동에 제지를 걸어버린 프랑스 여자의 통쾌한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한 결말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사는 앙뚜아입니다. 최근 올림픽 때문에 우리 가족은 행운을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빌어먹을 중국인들이 단체로 들이닥치기 전까지 말이죠. 우리 가족은 파리 올림픽 특수를 맞아 이 정도면 3년. 치수익을 올림픽 전후 한 달 기간 동안 다 벌어오는 게 아니겠냐며 들떠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천천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도와 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객실 30개짜리 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30개 객실 규모의 호텔을 운영하는 게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정도면 부자 집안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모아둔 자금도 꽤나 있었다고 하던데 이 크지 않은 호텔에서의 경험을 살려 시내에 큰 호텔을 오픈해서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던 부모님이셨지만 그 사업이 매우 크게 망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했던 기억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인데 그때 부모님이 서로 크게 다투시기도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이나 지인들을 찾아가며 자본을 구하기 위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 작은 호텔이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 말이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이 작은 호텔을 지켜내기는 했어요. 그리고 호텔을 경영하며 돈을 벌면 빚을 청산하는 데 써야 했고 룸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시설을 고치는 데는 아무래도 더 돈을 아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이 작은 호텔이 남았고 사업 실패에 큰 교훈을 얻었지만 그래도 집안이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중간에 우리 호텔의 위기도 찾아왔는데요. 한 번은 휴가 시즌 호텔 예약이 너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숙소로 호텔을 내어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호텔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때 호텔을 청소하던 직원들 절반이 그만두겠다고 말할 만큼 중국인 단체 고객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물을 틀어놓고 외출을 한다던가 바닥 카펫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음식을 흘려놓아서 악취가 퍼지게 한다던가 왜 베개를 변기통에 넣어놓는 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행을 하는 미친 짓거리를 해댔거든요. 평범한 승객을 받으면 들어가는 노력보다 10배 이상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중국인들이 묵고 있는 그 방을 치울 수 있다고 말하는 직원들이었죠. 결국 어떻게든 달래고 수당을 더 주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직원들을 붙잡았지만 중국인 단체 고객들의 진상짓거리에 우리는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중학생이던 저도 그 방 청소에 정말 하루 종일 시간을 쏟을 정도로 최악의 기간이었거든요. 중국인 단체 고객들을 내쫓고 휴가 시즌을 그대로 넘겨버리면 이 호텔 조립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힘든 걸 감수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죠. 그렇게 이악 물고 버텨오던 이 호텔이 이제는 노후화라는 불편한 평판이 붙어버려 고객은 점점 찾지 않고 그나마 찾아오는 고객들도 리뷰에 호텔이 조금 오래된 티가 납니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 갈수록 찾아오는 고객 수가 줄어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서비스 품목을 늘리는 등 호텔의 생명을 유지해오고 있던 상황. 우리는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바라보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는 주변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호텔에서는 제 월급을 찾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올림픽이 다가오면 숙소 가격이 몇 배로 뛸 것이고 그때 번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탈바꿈을 하자라는 게 우리 가족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올림픽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파리 시민들이 인터넷에 파리에 방문하지 마세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멘트를 적고 촬영을 해서 업로드했으며 파리 올림픽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캠페인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 파리 주민들은 올림픽을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올림픽 때문에 일상이 지장받을 정도로 교통 통제가 심하고 검문이 심해서 중요한 회의 자리에 지각하는 일은 빈번했고 전 세계인이 몰린다는 소리에 전문 소매치기단까지 함께 방문하는 바람에 치안이 정말 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규모 있는 가게들은 보안 요원 규모를 늘려야 할 정도로 올림픽이 축제라고 하던데 파리 시민들에게는 축제가 아니라 쓸데없고 불편한 행사쯤으로 생각되기도 했으니까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파리 시민들이 모두 힘 합쳐서 방문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니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생각보다 파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는 처참할 정도로 낮았다는 평가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올림픽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파리 당국의 미흡한 운영 때문에 이번에는 방문하지 말자고 마음을 돌리는 관람객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우리 가족의 호텔 사업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비싼 가격의 예약을 진행했지만 예약률은 매우 저조했고 올림픽 개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호텔들이 방문하지 않는 고객들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때문에 다른 호텔 가격에 따라서 예약 취소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호텔도 당연히 가격을 낮추어야 했고 올림픽 특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올림픽 특수가 돼버리고 말 것이라는 암울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었나 봐요. 올림픽 선수촌의 시설들이나 위치가 너무나 열악하고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하계 올림픽인데 숙소에 에어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선수들이나 팀들은 선수촌을 퇴실하고 주변의 호텔이나 숙소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예상 밖으로 갑자기 파리 시내의 호텔들의 예약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대형 호텔들은 선수들이 경기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시원한 에어컨이 달린 버스를 운영해 주겠다고 하는 등 그 선수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놀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조금은 오래된 느낌이 나는 호텔이지만 그래도 위치가 좋고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면 분명히 누군가는 찾아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도 만족할 수 있고 상대도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라 그런지 대부분 좋은 호텔로 가는 경향이 있었고 초반에는 확실히 선진국 출신의 선수들이 개인 사비를 들여 호텔을 예약하기 시작했죠. 우리 가족은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더 못 참다가 뛰쳐나오는 선수들이 있을 거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가격 조율을 해달라며 찾아온 손님 한 명이 온 것인데요. 자신의 팀 규모가 20명인데 개인실을 쓰고 싶고 에어컨이 잘 가동되는지 묻더군요. 그리고 저는 찾아온 그 여성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팀이었거든요. 과거 안 좋은 추억을 새겨주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별다를 바가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차출된 선수들이고 그 선수를 케어하기 위해 함께 온 전문팀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국팀은 25개의 객실과 회의실로 사용할 3개의 별도의 방을 내어달라고 했고 가격 조율을 하러 온 것이죠. 그리고 남은 객실이 있더라도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팀이 머무는 동안 다른 고객들을 받지 않아줄 수 있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몇 개의 방을 놀려야 하는 조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한 번에 거의 모든 방을 빌려줄 수 있고 더 이상 공실로 두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기에 이 중국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5개의 개인실과 3개의 방을 회의실로 쓸 수 있게 가구 배치를 해주며 객실 사용료는 25개 객실만 결제하는 것이고 중국팀이 머무는 동안 나머지 객실들은 공실로 둔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중국은 선진국은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이기에 결제를 나누어서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현금으로 계산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저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내일 당장 단체로 들어오겠다는 중국팀의 입소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처음 중국팀이 우리 호텔에 입소했을 때 저와 부모님은 무척 기뻐했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 이렇게 큰 손님을 맞이하게 되어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도 중국 팀에게 매우 잘해주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중국 선수들과 선수들을 지원하는 중국 스태프들을 위해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청소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청소부터 식사 준비까지 꼼꼼히 챙기며 중국 선수들이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침 식사는 꼭 제공해주기로 계약을 했고, 기존에 우리가 준비하던 스타일의 음식이 아니라 중국 음식을 할 줄 아는 조리사를 급하게 구해서 조식 세팅을 완전히 바꾸기도 할 만큼 우리는 정말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 팀이 도착했을 때 며칠간 그 중국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선수들과 스태프 모두 친절하게 인사하며 숙소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었고, 조식이 맛있다는 칭찬, 깨끗하게 청소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도 했죠. 아주 오래전 우리가 피해받았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기뻤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우리의 작은 기여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심지어 중국팀의 선전을 응원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곧이어 일어날 상황들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숙소에 입소한 지 며칠이 지난 뒤 중국팀과 계약을 진행했던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자신에게 줄 것이 아직까지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까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라는 문장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선수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간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큰 손님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무엇을 더 주고 있지는 않았고, 안 그래도 저와 부모님은 중국 선수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한번 준비해보면 좋겠다는 말이 오고 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서야 그 타이밍이 온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곧바로 신선한 과일과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여 선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빵 같은 종류도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 여성의 반응은 묘하게 냉담했습니다. 제가 간식을 제공했을 때 이 팀의 대표이자 저와 협상했던 그 중국인 여자는 간식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무언가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이렇게 오해가 쌓여 갈등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날 아침 그 중국인 여자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로비에 나타났고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객실 내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아차 싶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베이트를 주기로 하지 않았냐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목소리는 엄청 컸고 매우 서툰 줄 알았던 프랑스어 실력도 굉장히 유창했거든요. 저는 리베이트라뇨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제가 이전에 약속한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화는 통하지 않았고 저에게 항의하듯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로비는 그녀의 큰 목소리로 가득 찼고 다른 선수들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저 리베이트를 주기로 하지 않았냐는 그녀의 요구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리베이트를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여자는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며 더욱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에 저는 계약서 내용을 상기시키며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환불 의무가 없음을 설명했죠. 실제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에 이미 인쇄되어 있는 문구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계약서상에 당연히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문구 따위는 찾아볼 수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물건을 사는데 리베이트를 달라는 요구와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상식 바뀌지 않나요? 저는 결국 계약서를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제 설명을 듣고도 더욱 씩씩대며 화를 냈어요. 계약서에 리베이트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당연히 도리가 있는 건데 왜 리베이트를 뱉지 않냐며 정말 무섭게 화를 내는 모습에 식은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지만 그래도 리베이트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 중국인 여자는 자신의 뜻이 수용되지 않자 불만을 표출하며 로비를 떠났고, 저는 그녀와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만 이것은 완벽한 제 착각이었다는 걸 머지않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 조용하고 질서 있던 숙소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죠. 처음 며칠간 신사적이었던 중국팀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공용 공간은 점점 어지러워졌고 쓰레기가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매일같이 객실에서는 이상한 소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호텔 시설은 점차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의 세면대는 금이 갔고 벽에는 예상치 못한 흠집이 생긴 것은 당연하고요. 또한 공용 주방에서는 불필요한 소란과 함께 주방 기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매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팝콘이나 쿠키들은 가져가지도 않은 채 가루가 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아주 오래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휩쓸고 간 이 호텔에서의 끔찍한 경험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꾹 참으면서 계속해서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죠. 이들은 우리의 시설을 존중하지 않고 있었고 이는 곧 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를 위해 외출할 때 방 안에 모든 물을 틀어놓고 배수 구멍을 막아놓은 채 외출을 해버려서 복도가 물에 잠기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해버렸어요. 게다가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어서 2개 층을 사용할 수 없을 지경에 도달했고 이걸 빌미로 우리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중국인들이에요. 정말 치가 떨리도록 싫고 미워요. 애초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제공한 간식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일종의 리베이트 즉 금전적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베이트 중 일부는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호텔에 투숙하는 중국팀은 선수들과 스태프들, 너나 할 것 없이 선수촌을 퇴소 후 호텔에 입소하며 중국에서 지원받는 이 예산 중 일부를 자신들이 임의대로 리베이트를 받아 모두 다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제가 들어주지 않자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비즈니스 관행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이해했지만 이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시설이 이렇게 망가져버리다니 우리가 중국팀을 받으며 얻게 된 금액보다 더 큰 수준의 수리비가 지출되게 생긴 상황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의 일부 문화가 이러한 관행을 용인하는지 몰랐고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했어요. 변호사로 활동 중인 사촌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상황을 알리자 오빠는 매우 분노하며 이 상황을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로 해결해주겠다며 한 걸음에 달려와 주기도 했어요. 우리는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증거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파손된 물품과 객실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고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인들이 곧 출국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나버려서 그들이 떠나버리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런 불안감 속에서 저와 사촌 오빠 역시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게든 그들이 떠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그 여자의 행동들에서 이상한 것들을 떠올렸는데요. 그 중국인 여자가 프랑스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점과 말하는 방식에서 외국인 같지 않은 어휘를 구사한다는 것에서 힌트를 얻었죠. 그 여자가 단순히 중국에서 온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요. 그곳에서 예상보다 쉽게 그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고 그녀가 프랑스 국적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적자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녀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촌 오빠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프랑스 내 주소를 확보하고 소송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매우 길고 지루한 법. 하지만 사촌 오빠의 법적 조언과 그동안 오빠가 쌓아온 커리어 덕분에 우리는 매우 빠르게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법원에 사건을 신속하게 접수했고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프리패스 수준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등기우편과 전화, 이메일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그녀에게 알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소송 통보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신속한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이제 그녀가 책임을 져야 할 차례였습니다. 프랑스 민법상 그녀가 20명 규모의 중국팀의 책임자였고 때문에 그녀가 일단은 모든 책임을 진 뒤 자신이 이끌었던 단체 회원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소송의 흐름이었기에 그녀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장사하지 못할 손해까지 모두 그 여자가 감내해야 할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오빠가 자신 있게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나자 그 여자가 우리 호텔에 찾아왔습니다. 호텔은 이미 개판이라서 공사 자재들이 들어오고 저는 이 여자에게 받을 피해 보상으로 이 호텔을 싹 뜯어 고칠 생각이거든요. 그 여자는 이전의 고압적이었던 태도와는 달리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그녀의 주도 아래 중국팀이 저지른 피해는 너무 컸고 저는 그녀를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봐주면 우리가 망하는 거잖아요.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울며 불며 절대 떠날 생각 없는 그녀에게 해줄 것은 경찰 신고뿐이었습니다. 신고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난 경찰들은 결국 그녀를 쫓아냈고 그 후 오빠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그녀가 호텔에 올 수 없게 법원을 통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중국 출신이기는 하지만 프랑스 국적자이기에 이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찌저찌 지옥 같던 열흘간의 일이었지만 참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건 많아요. 일단 다시는 중국인 단체 손님은 받는 게 아니라는 점과 이렇게 20명이라는 단체를 등에 업고 그렇게 유세 부리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일을 우리 가족에게는 기회를, 그 여자에게는 지옥을 선보이고 싶네요. 파리 시민들은 저와 같은 문제는 아니어도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각각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면만 바라보고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다들 올림픽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어도 조금만 견뎌봅시다. 이제 올림픽도 다 끝났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 여기자가 인파를 헤집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빽빽해서 여의치가 않는 모습인데요. 알고 봤더니 루브르 박물관에 곧 등장할 한국인 흰명 때문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 여기자는 루브르 광장에서 목격했던 놀라운 장면뿐만 아니라 친구를 통해 더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접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프랑스 여성은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기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엘리나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곧 대망의 파리 올림픽이 끝나게 되는 시점에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소개해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간 프랑스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올림픽은 1924년 파리 올림픽이었고 이후 100년이란 세월이 흐를 동안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적이 없었죠. 올림픽을 12년 만에 다시 열기도 하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비슷한 규모로 여겨졌던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프랑스는 그간 너무도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 개최가 저는 너무도 자랑스러웠어요. 사실 100년간이나 열리지 않은 올림픽이라면 살아생전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올림픽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저는 올림픽 관련 기사를 쓸 때도 최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쓰고 싶었어요. 프랑스에선 올림픽 준비를 정말 완벽하게 잘 해내고 있고, 시민들도 모두 우리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환영하고 저처럼 기뻐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그렇게 최대한 좋은 면만을 담아 기사를 써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민들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분명 좋은 내용으로 글을 썼는데 욕하는 악플도 많이 달리고, 저에게 기자 자격이 없다는 등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쯤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저는 지금 이곳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 올림픽의 생각보다 뭔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보다 보니 마냥 좋게만 알려서는 안 될 수준이라는 것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알아보면 볼수록 문제점들이 정말 눈에 많이 보이더군요. 일단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역대 올림픽 중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선수촌에 에어컨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요. 가장 더운 7월 말부터 올림픽이 시작되는데 그나마 숙소별 선풍기 한 대씩은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 과연 감당이 될까요? 참고로 미국 MBC 방송은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이었지만 파리 올림픽 폭염 위험에 관한 새 보고서는 올해가 훨씬 더 더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 개막 5년 전인 2019년 7월 25일에는 파리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섭씨 43도를 기록했다면서 프랑스에서 당시 약 5천 명이 무더위로 숨졌다고 지적했죠. 조직위원회는 지하수를 순환시켜 자연 냉각으로 선수촌 숙소의 실내 온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말하고 있지만 대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고,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7월 말 한여름의 파리에서 과연 세계 국가대표 선수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실제로 그것이 별 효과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더라고요. 친환경도 좋지만 그 이전에 이건 사람 생명하고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드니 이게 정말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프랑스에서 10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에 정말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강했지만 이와 별개로 기자로서 진실을 숨기고 문제점을 아예 감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에어컨 문제 외에도 특히 파리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생강이 수질 문제와 공중 화장실 위생 문제, 그리고 길거리 쓰레기와 지하철 악취 문제 등이 대표적이었고, 저는 이때부터 이러한 문제들 각각에 대해 나름대로 객관적인 팩트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기자로서 본분을 다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한편으론 자괴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프랑스 정부에선 자국에서 100년 만에 열리는 이 세계적인 축제에 대한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해온 건가 싶은 생각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정말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언제부턴가 답답함과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안 올 지경이었죠. 제 동료 기자들도 다 비슷한 분위기였고요. 전 세계인들의 축제라는 올림픽을 앞둔 파리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어 있는지 다들 한숨이 끊이질 않았죠.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올림픽을 열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는 소리도 정말 많이 나오고 말이에요. 또 파리 시민들 분위기도 참 암담할 지경입니다. 길거리 시민들의 표정이 늘 침울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죠. 그간 일반적인 올림픽 개최국들의 분위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프랑스 국민의 고작 20%만이 파리 올림픽 개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올림픽 기간에 다른 곳으로 떠나 있을 거라고도 말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올림픽 기간에 제발 파리에 오지 말라고 반협박식으로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죠. 파리 시민들이 올림픽에 대해 떨떠름하다는 건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날마다 분노의 글들이 넘쳐났고 생강 수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파리 시장은 이를 진정시키려고 본인이 직접 생강에서 수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오히려 화를 더 키웠고,
급기야 생강에 변기를 합성한 사진이 공유되며 시장이 수영하는 날 다 같이 생강에 똥을 싸자는 글들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 계획에 동참하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아, 그런데 참고로 얼마 전에 파리시장이 실제로 생강에서 수영을 했어요. 시민들이 똥까지는 싸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그런데 똥 안 쌌다고 좋아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여간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고 있자니 저도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시민들의 분노가 이해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다 같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왜 이리 불만만 쏟아낼까 싶은 생각에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를 위로해준 게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음악이었어요. 제가 BTS를 참 좋아했거든요. BTS의 노래를 듣고 있을 때면 신기하게도 잠깐이나마 스트레스가 쭉 가라앉고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뭔가 마음이 답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BTS 노래를 자주 듣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사에 새로운 직원이 한 명 오게 되었는데 동양인이라 하더라고요. 새로 온 직원의 이름은 세희 씨였고 그녀는 한국인이었어요. 원래 다른 방송사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쪽으로 정근을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세희 씨는 첫인상이 참 좋았고 성격도 밝아서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고 특히 저와는 더 친해졌어요. 나이도 같았고 알고 보니 사는 곳도 가까이 살아서 출퇴근도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급속도로 친해진 우리는 출퇴근을 같이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저는 평소에 BTS의 고향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도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었어요. 세희 씨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에 유학을 와서 한국에 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세희 씨도 저처럼 BTS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서로 초대해서 BTS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니 주변이 시끌시끌한 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마침 옆에 있던 동료 데이지를 붙잡고 물어봤죠. 데이지는 저에게 이번에 파리 올림픽 성화봉송을 하는 사람이 대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뜸들이지 말고 얼른 말하라고 했더니 이번에 BTS 진이 와서 성화봉송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절할 뻔했어요. BTS 진이 여기 파리에 성화봉송을 온다고 저는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성화봉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 루브르 구간에서의 첫 번째 성화봉송 주자가 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화봉송이라는 건 세계적으로 방송되면서 올림픽을 홍보하고 알리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거든요. 게다가 이번 올림픽 성화봉송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 날 진행되는데 이날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기념일 중 하나거든요. 이런 의미 있는 날 성화봉송을 하는 사람이 한국의 BTS 멤버라니 정말 놀라웠죠. 물론 저는 BTS의 팬이었기 때문에 너무 반가운 소식이긴 했지만 그와 별개로 정말 예상치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놀랐어요. 프랑스 매체에서는 파리에서 성화를 들고 입장할 유명인 중 한 명으로 진을 꼽으며 기대감을 표한 바 있는데 이들이 선정한 인물 중 지은 유일한 외국인이기도 했죠. 그런데 놀라움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또 무척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바로 이번에 BTS 진의 성화봉송 장면을 취재하는데 저와 세희 씨가 나가게 되었거든요. 특별히 BTS를 좋아하는 저희들을 배려해 팀장님께서 저희를 현장에 나가도록 해주신 거죠. 저는 너무 기뻐 팀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드렸어요. 성화봉송이라는 건 늘 TV에서나 구경하던 일이었는데 직접 성화봉송을 보러 가다니 게다가 BTS 진의 성화봉송을 보러 가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퇴근 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세희 씨와 함께 저희 집에서 BTS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마치 파티를 하듯 그날 밤을 신나게 즐겼답니다. 그렇게 성화봉송 날이 다가왔고 저는 카메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챙긴 뒤
설레는 마음으로 세희 씨와 함께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루브르 박물관이었어요. 꽤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루브르 박물관 앞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현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카메라가 자신들을 비추니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카메라를 향해 인사하며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세희 씨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듯 끄덕끄덕거리며 미소를 띠고 있더군요. 세희 씨에게 혹시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느냐고, 대체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세희 씨는 저 사람들이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라며 한국말로 카메라를 향해 인사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부분 BTS 팬들인 것 같다고 말해주었어요.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외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고 자존심도 세서 심지어 관광객이 영어로 뭘 물어봐도 어디 감히 프랑스에서 영어를 써 프랑스어 배워서 와 이런 느낌으로 대답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 콧대 높은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며 인사를 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무튼 그렇게 놀라운 분위기 속에서 세희 씨와 함께 역사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린 지 꽤 시간이 흘렀을 때쯤 갑자기 멀리서 여러 명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저와 세희 씨는 깜짝 놀라 비명이 들리는 쪽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BTS 진이 성화봉송을 위하여 루브르 박물관에 드디어 나타난 것인데요. 힘들 때마다 들었던 노래의 주인공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고 저희는 진의 모습을 한 장면도 빠짐없이 찍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답니다. 그리고 진이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하는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파들이 진이 성화를 들고 오는 모습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는 무려 7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진이 군대를 가 있는 1년 반이라는 시간도 기다렸는데 그에 비하면 7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진은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넘겨주기 위하여 곧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요. 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다들 한국어로 김석진, 김석진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진이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할 때엔 모두가 숨을 죽였고 성공적으로 전달이 끝나자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세희 씨와 저는 정말 감격에 눈물이 차오를 지경이었고 프랑스에 있는 웬만한 인기 연예인이 와도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안 모일 텐데 한국의 한류 열풍의 힘이 실제로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BTS의 진이 성화봉송을 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무사히 촬영하고 돌아온 저와 세희 씨는 그날 밤도 저희 집에서 기분 좋게 와인 한 잔을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세희 씨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저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다며 휴대폰을 들이미는 거예요. 뭔가 싶어봤더니 아까 성화봉송을 했던 BTS 진과 프랑스 인기 유튜버가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었는데 놀랍게도 인터뷰가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지는 걸 보며 깜짝 놀랐던 것에 이어 저는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이 영어도 아닌 심지어 그간 변방이라고만 여겨졌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수에게 맞추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말 프랑스인들의 자부심마저 내려놓게 만드는 한국의 힘이 실로 엄청나다는 게 느껴졌죠. 세희 씨는 가끔씩 재능 기부 삼아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도 했는데 세희 씨 말로는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BTS 진도 받겠다. 내일은 기분 좋게 한 식당에 가서 한식을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저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식당은 예전에 한번 가본 기억이 있긴 한데 사실 그때는 BTS를 알기도 전이었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가봤다는 기억만 남아있을 뿐 음식에 대한 기억은 가물가물했어요. 오래되기도 했고 관심이 없을 때라 메뉴명조차도 기억이 안 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게 된다면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의 음식의 맛도 천천히 음미해 가면서 한번 제대로 맛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세희 씨와 함께 간 한식당은 파리 시내에서도 나름 유명한 한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분은 저희가 앉자마자 반찬을 내어주셨는데 딱 보기에도 건강할 것 같은 야채 요리들이 정갈하게 나오더군요. 식전에 나오는 반찬을 보고서도 한국 사람들은 꽤나 건강한 음식을 먹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희 씨의 추천에 따라 불고기라는 한국 음식을 주문하게 되었는데요. 기대를 잔뜩 하는 채 음식을 기다리고 있자 이내 완성된 요리가 나왔고 저는 일단 음식 외관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일단 맛을 보기도 전부터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얇게 썬 소고기 조각들이 양념에 재워져 윤기 있게 반짝였는데 갈색으로 잘 볶아진 고기는 절로 군침이 돌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파, 양파, 당근 등의 채소가 함께 들어있어 색감이 풍부하고 다채로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자극하는 것 같았죠. 세희 씨는 불고기는 한국인들이 정말 즐겨 먹는 요리 중 하나라면서 감탄만 하지 말고 얼른 맛을 보자고 하였어요. 그렇게 저는 불고기를 집어서 맛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먼저 그 달콤하고 짭짤한 맛에 놀랐습니다. 간장과 설탕으로 양념된 소스가 고기에 잘 배어 있어 달콤함과 짭짤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입안 가득 퍼져나갔는데 프랑스 요리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맛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세희 씨에게 정말 독특한 맛인데 뭔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더니 세희 씨는 아마 참기름이라는 소스 때문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기름은 프랑스 요리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고소한 향이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마늘과 양파의 풍미는 불고기의 깊은 맛을 더해줬어요. 특히 마늘의 은은한 향과 양파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고기의 감칠맛을 한층 더 끌어올리며 불고기라는 음식을 처음 맛보는 저에게도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불고기의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 또한 저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었죠. 달콤함, 짭짤함, 고소함 등 다채로운 맛을 지닌 불고기는 프랑스 요리와는 다른 독특한 맛의 경험을 제공해 주었는데 세희 씨는 한국 음식 중에서는 불고기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맛있는 음식이 아직 수없이 많을 거라며 종종 새로운 메뉴들을 소개해 줄 테니 자주 맛보러 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식의 나라는 우리 프랑스인 줄로만 알았는데 세희 씨는 아마 제가 한국 음식의 세계에 한번 발들이면 못 빠져나올 거라고 하며 웃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들었을 텐데 실제로 불고기 맛을 보고 나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세희 씨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쉬면서도 오늘 맛본 불고기에 대한 여운이 많이 남아 한식당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파리에는 이미 한식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식당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이 많이 찾을 줄 알았는데 후기를 보니 파리에 사는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은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아시아 음식이라 하면 중식이나 일식 혹은 동남아 음식 같은 게 우선적으로 떠올랐는데 요즘은 한국 음식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 보였죠. K-팝 음악에서부터 한국어 그리고 한식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한국의 문화, 열풍이 사그라들 생각이 없어 보이는 요즘인데요. 저는 올림픽 기간이 끝나고 여유가 생기면 꼭 BTS의 고향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우선 당장 코앞에 있는 우리 파리 올림픽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앞서 말했듯 문제가 정말 많은 파리 올림픽이거든요. 그래도 성공적으로 파리 올림픽을 마치길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한국 여행 일정이 잡히고 가게 된다면 후기 꼭 올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장소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가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세계 최초라고요. 여기 미국의 한 여성이 한국을 방문하여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무려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한국에서 보고 놀란 것은 심지어 미국의 ABC에서까지 다루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 폭스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문화나 흥미로운 이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또 화제가 된다 싶으면 실제로 그 나라에 방문해서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지만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가 미국에서 되게 조회수가 많이 터지기도 했고, 또 한국에 방문하며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한국인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몇 년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관심이 생겼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 작업이라는 것도 사실 엄청 고된 일이거든요. 주제 선정하려고 하루 종일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하고 그런 다음 또 어떻게 해야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공들여 대본을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은 또 영상을 재미있게 편집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목을 끌 수 있는 썸네일 제작까지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썸네일은 참 어려운 게 영상에 아무리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썸네일이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못 받게 되면 시청자들이 클릭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쏟아부은 영상의 조회수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럴 때면 참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시라도 최신 트렌드를 놓쳐선 안 되고 또 긴장을 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답니다. 정신을 살짝이라도 놓고 있으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면 시청자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경쟁자들에게 밀려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어찌 보면 참 어렵고 냉혹한 세계가 이 유튜브의 세계랍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 사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거의 하루 종일 페인처럼 유튜브 고민만 하고 인간관계도 거의 포기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또 이 유튜버라는 직업인데요. 물론 인기 연예인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얼굴 자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목을 끌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이 채널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답니다. 아무튼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다 보니 의도치 않게 한탄이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간 저는 이 쉽지 않던 유튜브 활동을 이어오면서 얼마 전부터 놀라운 현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유튜버로 활동하려다 보면 최신 흐름이나 유행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하고 한시도 빠짐없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언제부턴가 갑자기 한류 열풍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관련 영상만 올렸다 하면 조회수가 다른 영상들에 비해 확실히 잘 나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 관한 영상을 더 올려달라면서 힘내라고 슈퍼챗을 쏴주시는 분들도 훨씬 많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영상들은 엄청 고민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을 해야 그나마 성과가 잘 나오는데 한국 관련 영상은 그냥 한국이라는 주제 자체로 일단 먹히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물론 한국 영상도 대충 만들지 않고 열심히 만들긴 하지만 확실히 주제빨이라는 게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곤 했죠. 저만 해도 원래 구독자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한국 덕을 톡톡히 봐서 구독자가 엄청난 거거든요. 아마 그때가 정확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번화가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딱지치기를 하거나 설탕 뽑기를 하면서 놀 정도로 오징어 게임 열풍이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이나 K-뷰티, 그리고 K-푸드와 같은 한국 문화들도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한류 열풍이 유럽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이 유행에 무조건 올라타야겠구나라고요. 그래서 그맘때부터 한국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한국의 음식이나 한국의 가수, 한국의 드라마 등 한국 문화들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구독자가 몰리면서 저도 어느덧 100만 유튜버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면 한국의 문화 열풍이 저를 살려준 셈이나 다름없었고, 그래서 항상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과 고마운 마음이 크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의 힘으로 유튜버로서 성장도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해왔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오다 보니 저에게도 번아웃이라는 게 오더군요. 구독자도 늘고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신이 나는 것과는 별개로 날이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이 드는 게 느껴졌고, 제 몸에서는 저에게 잠깐 쉬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죠. 저는 잠깐의 휴식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 제 유튜브를 도와주는 친구 제시에게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답니다. 며칠 리프레시를 하러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떠냐고요? 사실 이런 생각은 이날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제시에게 말을 꺼낸 적은 없지만 얼마 전부터 유튜브 활동에 지쳐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여행을 좀 가볼까 하는 생각을 혼자서 늘 하고 있긴 했어요. 제시 또한 오랜 기간 저를 도우면서 지쳐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지로 점 찍어둔 곳은 바로 한국이었죠. 제시와 함께 언젠가 한국에 가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간 한국에 대한 콘텐츠로 덕을 많이 봤는데 아직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시는 한국어도 가능한 친구였어요. 얘는 저보다도 먼저 한류 열풍에 푹 빠져 있었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식기에 겸사겸사 한국에 가서 콘텐츠로 쓸만한 한국의 모습도 찍고 휴식도 취하고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물론 콘텐츠 같은 경우 당연히 일하러 가는 느낌보다는 부담 없이 한국을 둘러본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러한 저의 생각을 이날 저녁 제시에게 말해봤는데 예상대로 제시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긴 기간 작업으로 지쳐있기도 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이란 나라를 좋아하는 제시였다 보니 한국으로의 여행을 무척이나 반기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고민도 않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답니다. 여행날은 금세 다가왔고 제시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피곤했는지 비행기에서 바로 골아떨어졌죠. 그렇게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이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 같아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앞에 보이는 줄이 정말 끝도 없이 길게만 보이더라고요. 이대로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았는데 한국에서의 일정이 그리 길지 않아 1시가 소중했던 저희한테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직원분들이 정말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심사를 진행해 주신 덕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줄이 빠르게 줄어들더니 어느새 우리 차례가 되어 순식간에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서울로 가려 하는데 순간적으로 택시를 탈 건지 지하철을 탈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시와 의논 끝에 저희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사실 미국에서 장거리 비행을 해서 피곤하다 보니 그냥 택시를 타고 편하게 호텔까지 갈까 싶기도 했는데 지하철이 뭔가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영상을 찍기에 좋은 소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공항에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지하철역에 비해 지하철역 내부가 너무나도 밝고 깨끗하더라고요. 미국의 지하철은 만들어진 지 오래된 역들이 많아서 한국 지하철처럼 이렇게 깔끔하다기보다는 어둡고 우중충해 늘 불쾌한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저는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시청자들이 한국의 지하철 모습에 엄청나게 놀라워했어요. 얼마나 깨끗하면 지하철 바닥에 무슨 광이 다 난다며 미국의 우중충한 지하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국 지하철에 대해 극찬을 하더군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내려왔는데 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끝까지 유리문으로 다 막혀있지 뭐예요? 사실 미국의 지하철에는 스크린 도어가 한국처럼 이렇게 잘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있는 곳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뉴욕의 일부 지하철역에서만 있을 뿐이라 한국처럼 이러한 스크린도어가 생소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시청자들이 채팅으로 놀랍다면서 동시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깔끔하게 설치된 곳은 미국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을 여행할 때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유럽보다 잘 살아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닐 텐데 왜 그러지 하고 말이에요. 놀라움은 지하철을 타서도 계속되었죠. 한국 지하철 내부는 미국의 지하철에 비하여 무척이나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였고 미국처럼 꾀죄죄한 사람이 보이긴커녕 승객들 모두 멀끔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바깥에 날이 꽤 더웠는데 지하철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마치 시원한 은행 안에서 편안하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청자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화면만 보는 시청자들은 이 시원한 에어컨을 직접 느낄 수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마저 들었죠. 아무튼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니 생각보다 저희는 금방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숙소는 동대문 근처에 있는 한 호텔로 잡았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을 풀고 우선 홍대로 갔어요. 홍대는 젊음의 열기와 다채로운 문화가 넘쳐나는 곳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간의 모든 스트레스를 잊고 특별한 밤을 보내기로 했죠. 저는 홍대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네온사인과 거리의 예술가들 그리고 가득 찬 인파에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 공연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모습은 마치 축제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제시와 저는 여기 분위기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놀라움과 함께 거리를 구경하다가 저희는 출출해져서 우선 허기를 좀 달래기로 했어요. 제시는 한국에서 유명한 치킨과 맥주, 즉 치맥을 즐겨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가까운 치킨집에 들어가 치킨을 주문하고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었죠. 저희는 반반 치킨이라는 것을 시켜보았는데 후라이드 치킨과 한국식 양념으로 버무려진 양념 치킨이라는 것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이었어요. 후라이드 치킨도 물론 맛있었지만 저는 특히 양념 치킨이 정말 새로우면서도 마음에 들었어요. 진한 양념 소스에 버무려진 양념 치킨은 색깔부터 달랐는데 붉은 빛깔의 양념 소스가 치킨에 골고루 묻어 있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달콤하고 매콤한 향이 어우러져 먹기도 전부터 식욕을 자극했죠. 그리고 양념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어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속살은 야들야들했고 소스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것이 후라이드 치킨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는데 소스가 잘 배어들어 촉촉한 치킨은 제 입안 가득 큰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죠. 그리고 맥주는 그 맛을 더욱 돋아주었답니다. 그렇게 맛있게 치맥을 즐긴 후 거리로 나온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홍대의 다양한 클럽들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호기심이 생겨 발길을 멈추고 한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죠. 클럽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모두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제시와 저는 이런 에너지는 처음 느껴본다며 한국에 방문하는 정말 놀랍다고 외쳤죠.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다 보니 우리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늦어 어느덧 새벽 3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잠을 하도 많이 자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도착 첫날이다 보니 아무리 젊은 혈기라도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저와 제시는 즐겁게 놀다가 이제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늦었기에 택시를 잡으려고 했죠. 근데 제시가 미리 검색해서 알아봐둔 게 있다며 자기를 따라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냐고 했더니 한국에는 심야에도 버스가 다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이 있었죠. 야간에 버스가 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버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믿기지가 않았는데 제시와 함께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 무인버스가 오더라고요. 일단 낮에 탔던 지하철처럼 깨끗하고 조용한 실내가 눈에 띄었고 이를 보니 한국은 어떤 대중교통이든 전부 다 깔끔하고 쾌적하게 잘 관리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점은 정말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있는 운전석이었습니다. 진짜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더라고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기사님은 그저 모니터만 주시하고 있었고, 버스는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장면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고, 금세 몰려든 시청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모두 경악했어요. 정말 미래 세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광경이 현재 시점에 눈앞에서 이뤄지고 있다니 모두가 놀라워하며 신기해했죠. 저 또한 놀란 건 마찬가지였고 편안히 앉아 계신 기사님 옆에서 몇 가지 질문도 드려봤어요. 물론 통역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제시가 옆에서 도와줬답니다. 참고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의 ABC에서 이미 이 한국의 야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취재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사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기술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자신도 아직 쉽게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자신이 이렇게 따로 앉아 있는 것인데 이것도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안전성이 보장되면 곧 기사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2024년까지 안전기를 거치고 이후에 서울시 외곽까지 구간을 확대하고 나중에는 지방까지 더 많이 확대해서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자율주행이 서울의 교통 문제 해결의 완벽한 해결책이라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밤에는 버스를 운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들이 그 빈자리를 메울 수가 있을 것이고 야간 버스 운전기사의 피로나 졸음 등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자동으로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기사님의 설명을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타보니 버스의 승차감은 일반 버스만큼 참 편안했습니다. 또 늦은 밤에 버스를 탄 승객들은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불안해하는 느낌 없이 안락하게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창문에 기대어 잠깐 동안 자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칫 위험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꺼려질 법도 한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도입하여 운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부응하듯 버스는 도로 위에 다른 차량들과 보행자들을 완벽하게 인식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지켜보던 제 구독자들 전부가 깜짝 놀랐음은 물론이고 저와 제시 또한 입이 떡 벌어진 채 이러한 신기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밤이 되면 길거리가 한산해지고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특히 이렇게 심야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대에는 더더욱 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밝고 활기찬 한국의 밤거리와 길거리 시민들의 모습은 한국의 좋은 치안을 상징하는 듯 했고 이 정도로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 당연히 야간 버스에 대한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으면서 그게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의 도입까지도 나아가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미국은 심야에 버스가 다닐 필요가 크게 없긴 하죠. 애초에 사람이 밤에 안 다니니 버스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을 테니까요. 기사님 말씀으로는 이미 기술 발전에 큰 비용을 지출했지만 아직 완벽해지기까지는 여전히 먼 길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거리에는 강아지, 어린이, 날씨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며 기술은 아직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기사님께선 이러한 무인버스가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인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인류는 늘 그랬듯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언젠가는 또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선두에 서서 이렇게 첫 출발을 끊어 모범적으로 자율주행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와 제시는 그렇게 놀랍고도 신기했던 경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숙소에 와서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여운이 많이 남았는지 잠이 오질 않아서 바로 자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관련 내용을 더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놀라운 사업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울시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드론 택시도 시범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를 택시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서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이미 드론 택시 비행 실증에 나선 바 있는데 쌀가마니 여러 개를 실은 드론 택시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포대교 일대를 문제없이 비행했고 안전 문제로 사람 대신 쌀가마니가 탑승했지만 아무튼 이는 성공적으로 드론 택시 운행에 첫 발을 뗀 셈이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인 조종사가 실제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던 출퇴근길은 무려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하고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는 단 10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용하는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조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로 조금 비싸지만 자율주행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점이 되면 몇만 원 수준으로 장거리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를 대충 계산해보니 한국의 대도시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하늘을 이용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도 곧 오지 않을까 싶더군요. 어릴 적에 누구나 상상해본 하늘을 나는 택시를 진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이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바로 또 한국부터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율주행 운전만 해도 상상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지만 이제 곧 드론 택시가 하늘을 활보하는 세상이 온다니 한국 분들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이 되는 일이 이제 정말 머지 않았다니.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무척 설레고 기다려지는군요. 아무튼 숙소에 돌아와 찾아본 이러한 자료들에 저는 또 한 번 무척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와 제시는 이날 야간 자율주행 버스를 경험하며 나름대로 콘텐츠도 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래 계획이었던 한국 여행도 재미있게 즐기게 되었어요. 한국은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맛있는 음식도 다양한 것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나라였고 저는 왜 요즘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건지 바로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며칠간 한국을 둘러보며 훌륭한 시민의식과 여러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시스템 등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고 미국도 새로운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활발히 해서 이렇게 한국처럼 잘 갖춰진 선진 시스템을 앞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국에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다방면을 소개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여행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정작 미국으로 돌아오니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을 직접 겪고 나니 한국에 사는 분들이 참 부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